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속하게도 산불을 꺾을 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산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 시속 약 8km로 번지며 벌써 서울의 절반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사망자도 2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공기가 건조해질 걸로 예보돼 조금이라도 비가 내린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괴물 같은 산불의 기세를 꺾을 골든타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세상이 온통 벌겋게 변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타고 있습니다. 가스통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얼른 벗어나야 하지만 대피 행렬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급하게 바다 위 방파제로 몸을 피했습니다. 내 집이, 내 마을이 타고 있는 걸 바다 위에서 그냥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 다시 찾아가 보니 동네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의성 산불이 닿은 마지막 도시 경북 영덕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하거나 피하던 도중에 주민 8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엔 산불 진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화대원 1명이 차량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성과 영덕 사이에 있는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송 휴게소도 상하행선 휴게소 2곳이 모두 뼈대만 남기고 불에 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토요일 시작된 의성 산불은 처음 사흘 동안엔 잠잠했습니다. 나흘째인 화요일 오후 최대 초속 27m 강풍을 만난 불이 영덕까지 반나절 만에 확산됐습니다. 시속 8.2km로 번졌는데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영덕군까지 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비화가 발생이 됐고요. 사람의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산림청도 영덕까지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영덕 쪽 이전, 거기까지 예측이 좀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 전체 이렇게 확산이 될 줄을 저희가 미처 정부는 영덕을 비롯한 안동과 청송, 영양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바로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해안까지 불이 번지며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입니다. 자, 구석찬 기자, 뒤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산불이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번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혹 빗방울이 떨어지는 등 경북 의성과 또 영덕 등엔 비가 잠깐 내렸지만 저렇게 산자락에선 희뿌연 연기와 함께 매캐한 가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동해안 일주도로죠. 7번 국도 옆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 공장입니다. 어제 아침까지 밤새 산불이 덮치면서 지붕과 기둥은 맥없이 녹아내렸고요. 자동차도 이렇게 뼈대만 남긴 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이곳 영덕까지 직선거리로 약 70km 정도 되는데요.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동해안까지 집어삼킨 겁니다. 영덕의 현재 진화율은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큰 비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영덕의 그 해안가 마을들은 여전히 전기와 통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영덕 성리와 경정 삼리, 축산항을 잇는 바닷가 마을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거대한 불기둥이 바닷가 마을까지 내려왔죠. 주민 100명이 고립돼 해경 함정과 어선 등 배를 타고 바다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곳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전기는 여전히 끊겼고 통신도 먹통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 자리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바닷가 주민 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래바람에 불꽃바람에 사람이 이래가지고 죽는구나. 이래가 완전 재난영화도 이런 재난영화. 네, 이번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큰 겁니까? 네, 산림당국이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중대형 산불 지역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10곳으로 피해 산림 면적은 36,00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절반 면적 크기인데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 23,700헥타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산불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총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도내 학생들 수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경북 북부에선 오늘 하루 131개 유초, 중, 고등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또 20개 고등학교가 어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3월 모의고사를 못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헬기도 띄울 수 없어 진화 작업이 어려운 밤에도 불덩이는 산에서 마을로 쉴 새 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물줄기를 쏘아대며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그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해가 저물기도 전이지만 마을은 자욱한 연기로 어두컴컴합니다. 경북 청송군에서 시작된 불길이 산 줄기를 따라 영양군 방전마을까지 넘어오면서 인근 5개 마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야간엔 헬기가 뜨지 못해 제대로 된 진화 작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인근 야산을 돌며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산 중턱에도 닿지 못합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불씨만 겨우 잡는 수준입니다. 물줄기를 직사로 쏘아대도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산 비탈에선 쉴 새 없이 불덩이가 굴러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는 또 다른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 등성이에서 피어오른 불길은 바람과 함께 연신 불씨를 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불씨가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새롭게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주변을 태우고 있습니다. 불길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불이 산 타고 넘어와가지고 눈 깜짝할 새에 불이 다 번져가지고 주민들이 급히 다 대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새빨간 화선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한 차례 불길이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통신마저 끊겼습니다. 불길이 다가온다는 신고를 받고 온 곳은 산 아래 민가입니다. 방재 단원들은 다 쓴 LPG통을 집 밖으로 빼내고 마당에 쌓인 목재와 자풀에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가능한 아침까지 버티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민가 쪽 집에 불이 안 터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물로 예방을 하고 또 다시 와서 화재까지 진화와 같이 할 겁니다. 한밤중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오자 대원들이 다시 출동합니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마을 뒷산에는 불줄기가 민가 100m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15가구가 사는 이 마을은 이틀 동안에만 벌써 3번째 불이 나 매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대피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여기에서 정상에는 불이 터졌는데? 인근 마을에도 산불이 번져 소방차 출동도 늦어집니다. 소방차 못 올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대장님이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네, 소방차. 꺼질 기세가 없는 불길은 마을로 천천히 다가오고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산불은 지리산까지 파고들며 벌써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릎보다 높게 쌓인 낙엽이 불씨를 숨겨주는 탓에 불길을 잡는 게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리산 근처의 전남 구례와 남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을 앞에 두고 진화 대원 2명이 무릎 넘게 쌓인 낙엽을 걷어냅니다. 다른 대원은 장비를 이용해 낙엽과 불길을 떨어뜨립니다. 그 뒤로 호스로 물을 뿌리고 불을 끕니다. 야간 진화 작업 모습입니다. 진화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낙엽입니다. 두껍게 쌓인 낙엽은 불씨를 숨겨 완전히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그리고 산세가 험하고 그 경사지가 깊고 그래서 저희가 진화하는 그 양보다 불이 더 많이 더 뛰어넘어가는. 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리산과 맞닿은 마을 뒤 야산입니다.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곳곳으로 진화 대원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경계 안쪽까지 불길은 길게 퍼졌습니다. 현재 30-40헥타르 규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옮겨가면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번진 규모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려워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람의 색이나 방향에 따라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헬기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를 정부에게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으로 산불 확산이 우려되면서 인근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등 지리산과 인접한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 중엔 불을 끄려 소화전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해지자 댐 수문이 열렸고 급한 마음에 레미콘차에 시멘트 대신 물을 채워놓고 뿌리는 주민까지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감당이 안 돼요. 불이 쓸고 간 경북 영덕 미동마을. 주택 55채 중 절반이 탔습니다.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불티가 날아들어 집 한 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꺼보려 5곳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주민들에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물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 뭐하러 만들었어요? 돈업대감에?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불이 쓸고 간 지역은 넓고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불을 끌 물도 부족해지자 소방은 수자원 공사에 댐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동댐과 성덕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80톤 넘게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댐 수문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레미콘에 콘크리트 대신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안동 하해마을 코앞까지 불이 다가오자 바짝 마른 주변 갈대밭을 적시기로 한 겁니다. 불티가 날아오고 하면 어디에서 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워낙 겁이 나니까 이 부분에 일대에 막 갖다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불에 탄 주택이나 시설은 집계된 것만 2,600곳이 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경북 안동 지역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시내로 향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또 떨어졌고 긴급 휴고령도 이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안동시 임하면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입니다. 몸을 피한 주민들이 바닥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겨우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어르신인데 매일 필요한 의약품이 떨어질까 걱정이 더해집니다. 집을 지키는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필사적으로 물을 뿌리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불태하고 저게 불이 올까 싶어가 그래가 이렇게 비려요. 밤새도록 꼬서 갖다다 절로 비리고 이러죠. 어찌나 한숨도 못 자서 저 불이 막 붉은 불이 막 해 올라오는데. 인근의 집과 밭이 모두 타버린 폐허 속에 개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개 농장에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겁니다. 안동은 오늘 오전에도 산불이 시내 지역으로 향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북에서만 170여 개 학교가 휴교했는데 안동 풍산고등학교도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결국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연기가 갇혀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면은 목도 아픈 아이도 많았고. 산불 피해에 이어 단수까지 발생해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압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일직면, 남선면 등 일부 지역에서 이틀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도청 인근의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엔 언제 닥칠지 모를 산불에 대비해 곳곳에 소방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야속하게도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나마 습도가 높은 오늘이 산불을 꺾을 골든타임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매우 건조한 강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던 한반도에 잠시나마 습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스쳐 지나간 빗방울 덕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북서쪽에서 매우 건조한 공기층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조한 공기는 오후 들어 충청권에 다다랐고 점차 영남권을 휘감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긴 뒤 내일은 습도가 20% 아래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론 바람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로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은 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북서풍이 산맥을 지나며 더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을 더 넓은 구역으로 퍼나르고 사그라든 불씨마저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아직 끄지 못한 산불도 문제지만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산불도 걱정입니다. 현재의 기상 상황, 또 과거의 산불 양상, 또 전국의 이 수목 상태 등을 조합해서 앞으로의 산불 위험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오늘 떨어진 빗방울로 일부 지역의 산불 위험은 낮아졌지만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등의 산불 위험 등급은 내일도 높음 수준으로 예측됐습니다. 너무 적은 양의 비라 하루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모레는 건조한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서 안동, 청송 외에도 강릉과 충남, 수도권 일대까지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식목일인 다음 주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인공강우 기술로 비를 내리게 하면 안 되냐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조차도 어렵다는데 왜 그런지 이희령 기자입니다. 매섭게 번지는 산불에 시민들은 인공강우 기술이라도 활용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비를 바로 쏟아붓자는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발달한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상항공기의 양쪽 날개에서 요오드 화흔 등 구름 씨앗이라 불리는 입자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씨앗에 수증기가 달라붙게 되고 이후 물방울이 커지면서 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가 큰 경북, 경남 지역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비가 약간 내리긴 했지만 구름이 약하게 발달해 인공강우를 뿌릴 수 있는 요건이 안 된 겁니다.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잘해야 0에서 0.5mm 정도 비가 더 내리게 하는 게 가능. 원하는 장소를 특정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인공강우로 만들어진 비가 목표한 지점에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이 항공기를 활용하는 만큼 지금처럼 산불 진화 헬기가 상공에 많이 떠 있는 상황에선 충돌 위험도 큽니다. 외국도 그렇게 산불 예방에만 쓰지 진화에는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라 강원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공강우 기술은 주로 땅을 촉촉하게 해 산불을 예방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번 산불을 괴물로 키운 건 산불 진화 헬기가 부족한 탓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실제 산불 진화 헬기 수가 적습니까? 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용 헬기, 지금 현재로서는 50대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큰 산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형 헬기는 보시는 것처럼 7대밖에 없습니다. 3,000리터급 중형으로 기준을 낮춰서 다 더해도 40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20년에서 30년이 넘은 아주 노후한 헬기다 보니까 현재 투입 가능한 헬기는 2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청 헬기 말고 소속의 다른 헬기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자체가 민간에서 빌린 지자체 헬기가 있고요. 평소 다른 업무에 쓰이는 군이나 소방청 헬기도 총 동원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중소형이고 그리고 자체에 물탱크가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물주머니를 달고 물을 퍼날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산불 잡는 데 쓸 수 있는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쓸만한 건 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큰 산불이 나면 대응하기 참 어렵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을 잡는데도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청 헬기의 골든타임은 50분 내입니다. 네. 하지만 헬기는 적고 갈 곳이 많다 보니까 보통 출동 10번 정도에서 7번 정도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헬기가 있다고 해도 어두운 밤이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제약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불이 날 때마다 이제 헬기가 아니라 소방 항공기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올해 초 미국 LA 산불 진화할 때 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소방 항공기는 날씨의 제한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산림청의 가장 큰 이 8,000리터짜리 대형 헬기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물을 채워서 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여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빌렸어도 하루 수천만 원인데 네. 비용 대비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큰 이 소방 전용 헬기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그냥 평원이고 우리는 협곡이잖아요. 적어도 10,000리터짜리를 10대는 들어야 된다. 네, 10대는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대 헬기 한 대 값이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결국 예산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큰 산불이 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여기까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은 우리 문화유산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의 만휴정처럼 다 타버렸을 줄 알았는데 무사히 버텨낸 유산도 있습니다. 뭐가 달랐던 건지 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인데도 온통 붉은 어둠 속 마을에서 바라본 산이 불에 타들어갑니다. 조선시대 정자이자 경북 문화유산 자료인 만휴정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었고요. 도착한 마을은 거의 암흑처럼 어두웠고 뒤돌아본 만휴정은 주변 산림이 온통 화염으로 뒤덮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던 만휴정. 불이 꺼진 후 다행히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기둥은 물론이고 정자 아래까지 촘촘히 덮은 방염포 덕분이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의 천인데 이걸 씌우면 많게는 1000도 넘는 열을 막아주고 불이 닿아도 일정 시간 타지 않고 견디게 해줍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군위 지보사 3층 석탑 등 문화유산마다 이렇게 방염포로 감쌌습니다. 주변엔 계속 물도 뿌리며 혹여나 불이 옮겨 붙을까 대비를 했고 이동 가능한 유물은 아예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천년사찰 고운사 역시 잿더미로 남았지만 이곳의 불상 석조 열애좌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1500점 정도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혹시나 손상될까 옮기는 과정도 공을 들였습니다. 충격을 완화하는 충전재로 감싸고 여기에 방염포를 추가로 씌운 뒤 무진동차에 실어보냅니다. 손포, 중성지, 유물 박스와 같은 포장 재료뿐만 아니라 긴급 시에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방석이나 담요 등을 함께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멈추면 해를 입거나 옮겨진 문화유산에 대한 원상 복원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며 정경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서입니다. 15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곽 전 사령관의 반성문도 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 군인들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생각 이상의 조치를 했을 수는 있다며 군인들을 탓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이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썼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를 따른 군인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헌문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의 병력을 출동시켜서 국헌문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장으로 반성문을 끝맺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저희 JTBC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자필 메모도 입수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계엄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곽 전 사령관의 답답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옥중 자필 메모는 이번 달 중순쯤에 작성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다음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메모 첫머리에서
우리 군은 의리를 원하는가, 정직한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모 중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조치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다른 관점은 무조건 반대하느냐는 대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가 증언한 뒤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답답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령관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신의 처지도 썼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적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점을 비관한 것으로 읽힙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군검찰 조사에서도 계엄에 참여한 과정을 진술하며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랐다고 말한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옥중 메모에서 지금까지의 나의 군 생활, 신념, 가치는 무엇이 되는가라며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연합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 특별 심사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심사를 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 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영국하고 카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되면은 이렇게 심사를 받고 그 사람들도 또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떳떳하다고 하셨잖아요. 여하튼 우리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세계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를 상대로 무더기로 자료 요청도 했는데 특히 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보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자료는 10가지에 달합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계엄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은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간리는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지난 2023년 김 의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입니다.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유가족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 의원은 거꾸로 유가족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인권을 책임지는 군인권관을 겸하고 있어 비판이 컸습니다. 간리는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사의 인권엔 소극적이었던 김 의원은 최근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리의 인권기구 등급은 1993년 유엔 인권총회가 채택한 파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간리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인권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간리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건 매우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결정문 내용을 직접 취재한 김일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심사 결과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심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세계기구는 우리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또 인권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래 21년 내내 A등급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B등급 국가입니까? 예, 세계 국가 인권기구연합 회원국이 118개국입니다. 이 중 A등급이 91개국, 또 B등급이 27개국입니다. 이 B등급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왕정국가로 분류되는 바레인, 오만,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타지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B등급으로 떨어지면 이런 왕정국가 또 독재국가들과 묶이게 되는 거군요. 이번 특별심사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이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된 거죠? 네, 지난해 말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조사는 묵살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계엄 옹호기구로 전락한 점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요. 세계국가 인권기구연합이 시민단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특별심사를 막아보려고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통한 거군요. 네, 안 위원장이 직접 답변서까지 써서 세계국가 인권기구연합 측에 보냈습니다. 네. JTBC도 답변서를 확보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탄핵 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한 헌법재판관도 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면서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안 위원장의 간곡한 설명에도 관리 측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에 관한 자료를 또 많이 요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임기 내내 다른 상임위원들, 인권위 직원들, 또 인권단체 활동가들, 심지어 진정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관리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문제가 인권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건 역시 김 의원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김 의원 조사는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란 기자였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권 출마에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섰다고 평가받는 만큼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운사를 포함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또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의성군에 마련된 대피소에선 한 이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이 대표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일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먹고 입고 자는 거를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집 짓는 것도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이 대표를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북 청송군 대피소에선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고함을 질렀고 3일째 못하고 있다 3일째 다시 뛰고 운동 들어가자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영양군에서는 다른 남성이 이 대표에게 옷가지를 휘둘러 공격하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에 집중해왔으나 다시 민생 행보에 주력해 조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한 곱이 넘겼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 우려로 다른 대권 주자들의 분산되던 당내 경쟁 구도는 다시 이 대표에게만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안보 이미지 강조를 통해 지지층 넓히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검찰이 오늘 상고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저희가 통계들을 살펴보니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8일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400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인식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음에도 또 진술서를 낸 겁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파기환송된 인원수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해 사례를 봐도 89명 중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인원은 5명뿐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도 통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희박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무죄로 감형된 확률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닌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파기 재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다만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파기환송도 매우 드물지만 파기 재판은 이보다 훨씬 더 드문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에선 판사 개개인에 대한 비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기각만이 이 대표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중도층을 고려했을 땐 안 좋은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 개개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당 페이스북에 나에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모 판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며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당 내부는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만약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기각 각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전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또 여의도를 국회를 뛰쳐나갈 민주당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박정훈 의원은 탄핵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앞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사법부도 공산당이 됐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에 강경해지는 분위기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JTBC에 당 내부에서 이제 정말 기각이나 각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면 나쁜 놈이라 누르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조기 대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은 준비를 하자는 말도 못 꺼내는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또다시 판사 신상 털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준 판사들을 공격하자며 배우자 신상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시각 고등법원 앞 집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법부입니까? 아닙니다. 사퇴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은 판사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판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들 나중에 변호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참가자는 법원 출입구까지 다가가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또다시 판사 개인 신상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랬듯 판사 주소와 가족 등 개인 정보를 캐내 압박하는 신상 털기에 나선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심 판결을 한 합의부 판사 3명의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배우자 신상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격하자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좌파 판사, 우리법 소속으로 몰아가는 목소리도 나왔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사법의 이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정치 편향적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판사 탄핵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온갖 궤변과 납득 어려운 판결로 판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쪽에선 또 묻지마 투자가 기승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이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017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청소년 시절 자신이 일했던 한 시계 공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곳을 계열사로 둔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가 됐습니다. 한때 동전주였던 이 종목은 내란 사태 직후 수직 상승했고 이 대표 항소심 무죄 직후엔 상한가를 찍은 뒤 오늘도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 역시 오늘만 18% 올랐지만 회사 측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었을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대표의 고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등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 본사가 안동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엮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들 왜 저렇게 있는지는. 아예 관련성을 부인하는 공시를 낸 곳도 있습니다. 연관 없다고 이미 다 공시한 상황이고요. 연관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시총 규모가 작은 정치 테마주는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먼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인연들도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안동 출신이라고 안동에 본사가 있는 회사. 정치 테마주는 실시간 변동성이 큰 데다 주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큰 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을 놓고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며 EBS 직원들이 출근길을 막아서고 집단 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직원들이 몰려갑니다. 신 사장의 첫 출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동호 사장님을 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 체제에서 EBS 직원들과 언론 노조는
2020년 총선 직전 MBC를 퇴사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과 교육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 사장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회의를 열고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여기 반발한 보직 간부 5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유열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고 열심히 일해야 될 EBS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사랑하는 후배라고 언급했던 이 위원장이 임명한 게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 그랬는데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 사장은 결국 2시간 대치 끝에 오늘 출근은 포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방통위의 임명 강행을 놓고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이고 JTBC 강보들입니다. 1학기 등록을 거부해왔던 서울대 의대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오늘 학교로 돌아가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1학기 추가 등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하선 기자입니다. 1학기 등록 마감일인 오늘 서울대 의대에서는 학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한산했습니다. 오후 5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의대생들이 신청 절차 등을 분주하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만든 대응팀은 투쟁 방식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에 대해 65.7%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대응팀은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등록을 마감했던 연세대 의대도 추가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등록을 하고 휴학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고려대에서도 재적 통지서가 나간 이후 복학 상담이 잇따르면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약 80%의 학생이 등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등록을 마감하는 다른 대학들은 학생들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 보냈고요. 오후 3시경에도 이제 돌아오라는 그런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셨고, 다만 전체 의대생 단체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이름을 빼고 낸 입장문에서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38개 의대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막판 등록은 이어지겠지만 수업 참여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중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4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절반이 지역구에는 집이 없어도 강남에는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2억 원 7천만 원 가량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습니다. 지역구인 대구엔 사무실만 임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유영하 의원은 강남구 개포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지만 정작 지역구인 경남 진주와 대구에선 전세살이를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억 원 7천만 원 가량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한 채만 보유했고 지역 거주지와 사무실은 임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당 주철현, 양문석 의원도 지역구인 전남 여수와 경기 안산엔 주택이 없고 각각 서초동과 잠원동 아파트 한 채씩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남 3구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54명, 18%였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이 1명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기준 최고가는 박덕흠 의원의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로 전년보다 2억 원 오른 5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에 배우자 명의의 187억 9천만 원 상당의 빌딩을 신고했고, 민주당 박정 의원의 경우 강남은 아니지만 마포구 상암동에 378억 상당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 얼굴 확대하지 마세요. 자, 국민의힘은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하루 종일 비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1심에서 유죄였던 이른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이 발언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자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자, 1심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였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했던 사진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차장이 같이 찍힌 이 사진을 근거로 허위사실 주장의 근거로 쓰였지만 2심에서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원본 사진을 보니까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나오게 조작했다라는 거죠. 2심 재판부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사진 조작이라고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진을 확대한 것뿐인데 이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며 무죄 판단한 판사들의 문해력 의심이 된다. 자, 주진우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과속 적발을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게 조작된 것이니까 과태료를 내면 안 되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선고 나오기 직전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승복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생각한 것과 달리 나오니까 승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일단 야당에서는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는 조작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이재명 팬카페 등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요. 왼쪽에 죄인 권성동, 약 이철규. 참고로 이철규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 마약 사건을 패러디한 것인데 네. 자, 이런 식의 확대 사진도 그럼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공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왼쪽에 저 사진은요. 22년도에 검수완박 전국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죄인 대박 국민 복박이라는 저 인터뷰 장면을 확대한 것이고요. 네. 또 이철규 의원의 사진도 23년도에 사무총장으로 회의실에 대도약이라고 써 있는 저 플래카드 밑에서 말하는 장면을 저렇게 확대 편집하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됐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애초에 저 사진 문제 제기했던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산불 음모론. 자, 지금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산불 관련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연관지어 유포되었으나 점차 민주당과 연결되는 허위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재명의 2심 판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방화를 지시한 게 아니냐. 2심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겠죠. 네. 또 세월호처럼 선동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중국에 방화를 사주했다. 또 산불을 내기 위해서 이 대표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다. 또 지금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다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이미 단서가 하나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음모론이 나오고 있군요. 근데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얼마 전이었죠. 김 여사 연루설이 나왔던 게 대표적이었죠. 네. 저희 뉴스룸에서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인 의식,
즉 호마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하니까 금세 영상을 삭제했다. 이 사실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돌비 뉴스에서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정치권의 망매 논란이다 했는데 음모론도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어제였죠. 김두겸 울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이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 간단치 않다. 이 발언 논란이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남성에서도 불만이 나왔고 또 여성 공무원들도 우리는 그러면은 마치 투입이 안 된 것처럼 되는 것이냐 이런 인식 때문에 불만이 나온다. 남자 여자 모두가 불만이 나온다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울산 소방본부 제공 사진을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중심의 의용소방대 활동 사진이었습니다. 자, 보도 후에 그러다 보니 여성 공무원 투입 사실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와가지고요. 하지만 울산시청에 저희가 다시 받은 사진들을 보시면 여성 공무원 투입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네. 저 파란색 점퍼나 이런 앞에 여성들이 보이고요. 물론 남성 공무원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찍힌 사람, 또 사진을 찍은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고 시청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결론적으로 김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여직원이 많아서 산불 투입에 간단치 않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관세는 25%입니다. 대상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입니다. And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당장 일주일 뒤부터 시행됩니다. It goes into effect April 2nd. We start collecting on April 3rd. 완성차뿐만이 아닙니다. 엔진 등 핵심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일단 현지화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조지아주 엘라벨에 미국 내 세 번째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현대차 그룹은 이곳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준공까지 마치면서 미국에서만 연간 100만 대에 달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20만 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최대 120만 대까지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를 다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 171만 대를 팔았습니다. 50만 대 이상 부족분은 한국산을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면제나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Are there any conditions under which you'd remove these auto tariffs, sir, or is this permanent for the rest of your term in office? Oh, this is permanent, yeah, 100%, yeah.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나라 업체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가 만든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수출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입니다.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사업장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맞아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내 내수는 별로 없잖아요. GM 상황이. 내부들도 좀 위축돼 있긴 해요. 한국 GM은 연간 생산량 49만 대 가운데 90% 가까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매길 경우 사실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평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미국 현지 가격은 3만여 달러. 여기에 25% 관세를 매기면 1,100만 원이 올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서 지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지원금으로는 거의 다 안 나온다. IMF 때 감안했거든요. 그때 재연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협력 업체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차에서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관련 업체 수만 15,000여 개에 이릅니다. 업종이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어느 한 기업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납품량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우리 자동차 수출 절반 가까이가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돈 50조 원 규모로 그만큼 대미 의존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까지 트럼프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전체 수출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채팅방에서 공습 계획을 논의하고 여기에 언론사 기자까지 초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가 군사 기밀 정보가 담긴 대화 전문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강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팅방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계획이 유출되고도 트럼프 정부는 기밀 같은 건 없었다고 일축해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There's no units, no locations, no routes, no flight paths, no sources, no methods, no classified information. 급기야 이 채팅방에 초대됐던 기자가 대화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후티 반군 소그룹이라는 이름의 채팅방. 여기에서 이야기가 오간 건 현지 시간 15일입니다. 미군이 예멘에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공습한 그날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먼저 F-18 전투기를 언제 얼마나 띄울지, 해상으론 미사일을 언제 쏠지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런 작전 계획에 벤스 부통령은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답을 달고 뒤이어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작전에 성공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대화 내용을 폭로한 미국 주간지 애틀랜틱의 편집장은 실제 작전 2시간 전까지도 이런 문자가 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정보가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갔다면 치명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자 백악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도 공작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Goldberg is an anti-Trump hater. He is a registered Democrat. 트럼프 2기 외교 안보팀의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트럼프는 경질에 선을 그었습니다. I think it's all a witch hunt. That's all. I think it's a witch hunt. 곧 실행할 군사작전 정보라면 1급 비밀이며 방첩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안타를 지워버린 호수비에 만원 관중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주중 경기도 관중석이 이렇게 빼곡하게 찰 정도로 야구의 열기가 참 뜨거운데요. 그만큼 티켓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구 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1000만 관중 시대에 걸맞게 요즘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프로야구에선 매진 기록이 쏟아집니다. 저렴하고 또 3-4시간 동안 뭐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술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 참 좋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그 티켓 예매하는 게 너무 하다 보니까 야구의 인기 속에 티켓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약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제약 팬이라서 하나 구장도 새로 생겼고 겸사겸사해서 직관 가보고 싶었는데 들어가지고 못했다고 봐야죠. 야구 입장권은 먼저 온라인으로 팔고 남은 표와 취소표를 현장에서 파는 구조입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젊은 층도 예매에 성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예매자는 1.4%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예매할 수 있는 각 구단의 선 예매 회원권을 악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가격 2-3배로 많게는 10배로 되파는 암표상도 많아졌습니다. 암표 구해가지고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암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구단도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LG는 이렇게 안표를 판 사람을 적발해 회원 자격을 박탈했고 롯데는 현장 판매를 늘렸습니다. 삼루 매표소에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1인당 2매로 제한해서 야구의 열기는 반갑지만 뜨거워진 티켓 경쟁의 그늘 역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하원입니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산불이 꺼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일주일가량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 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mm 정도 더 내리겠고요. 내일은 북부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겠지만 의성과 안동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까지는 비구름이 닿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최근 날씨를 생각하고 옷차림하신다면 많이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모레는 1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서쪽 지역은 오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3도, 광주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를 밑돌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